EU가 발표한 혁신 성과에서 대한민국은 9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EU 회원국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각국의 혁신 성과를 지수화한 부분에서 한국은 121점을 기록, 19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인데요. 미국 블룸버그의 혁신 국가 순위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이 인정받고 있기에 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도 대한민국의 혁신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파괴된 산업을 되살리려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공황 이후 채택되었던 유형의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혁신과 산업성장 지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블룸버그의 2021 글로벌 혁신지수는 국가 정책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칼럼은 해당 순위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과 싱가포르 두 아시아 국가가 1위를 차지한 부분과 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작은 국가들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는 점, 그런데 미국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 점과 중국이 16위, 영국이 18위, 호주가 19위, 그리고 인도가 50위라는 점인데, 이는 백신 외교로 소프트 파워 우위를 주장하는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초강대국들과 달리 글로벌 혁신 지수의 리더인 한국 및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야망이 적기에 혁신을 정치화할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초강대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즉, 강대국들 간의 권력 싸움, 패권 싸움 중에도 대한민국과 같은 전 세계 방역을 걱정하는 국가들이 국제사회를 위해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국가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이며 특히나 팬데믹 이후의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국가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기에 현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팬데믹 이후의 미래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번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입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이며 이미 국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인데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미리미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와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매체 글로벌 애틀란타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예로 들며 한국과의 투자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친한파 마크 리퍼트를 인터뷰한 기사는 한국과의 관계는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진정한 기회라 전하고 있는데요. SK를 비롯 삼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세계 어느 국가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나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를 미국에서 이렇게나 바라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전 주한 미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도 한국인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중요시 여긴다면서 바이든에게 할 조언으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당연한 파트너이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가치에 대해 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간단히 평하자면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정도가 될 것이며 부탁이 있다면 남은 기간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달라가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브리핑 그 첫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7월 8일 기준에 블룸버그 코로나 타임라인을 토대로 가장 빠른 소식부터 역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33억 2천만 명에게 투여가 된 상황으로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가난한 국가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보건기구 WHO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재확산에 주의를 기울여달라 촉구하고 있고, 일본은 새로운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으로 도쿄올림픽의 무관중 개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민들의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대만 전체에 대한 소프트 락다운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결정은 목요일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백신을 2번 모두 접종한 국민은
중위험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해도 격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격리하는 대신 새로운 규칙에 따라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7월 10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 8,507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월 말 이후 하루 확진자 수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하는데요. 멕시코 보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와 입원 사례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백신 지분율이 도덕성에 대한 테스트라며 백신의 형평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즉각적인 도덕성 시험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백신 출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10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8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계산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개발도상국들이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크게 차지하고 있죠. 이 중 인도는 전 세계 사망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 있어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은 이 중 약 18%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3억 3,2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한 미국은 증가분의 약 4%만을 차지했습니다. 시드니도 확진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시드니의 델타 변이 발생은 6월 중순에 발표된 이후로 매일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다문화 공동체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폐쇄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의 호주인들에 대한 폐쇄가 지속되는 것은 호주의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지역 사회 감염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전략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한편 화이자 백신이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이겼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시노백과 화이자 백신을 동시에 사용한 칠레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시노백 백신이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성인들 사이에서 66%의 예방 효과가 있었던 반면 화이자 백신은 93%의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최근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인도는 지난 24시간 동안 45,892건의 확진 사례를 보고하여 전날에 43,733건보다 증가하였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3,070만 건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817명 증가한 400만 5,028명입니다.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최대의 확진자 발생과 느린 백신 접종이 경제 부진으로 이어져 6월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태국은 새로운 1일 기록인 사망자 75명을 보고하였으며 총 누적 사망자 수는 2,462명입니다. 중국은 17건의 새로운 확진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는 하루 전 57건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2명은 윈난성에서 현지 감염자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해외 유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은 새로운 무증상 환자는 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최근 발생한 감염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여 올해 들어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블룸버그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 알아본 코로나 소식 업데이트였고 다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가 하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석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타스 통신을 통해 전염병 및 백신 전문가인 예브게니 티마코프는 델타 변이가 초기에는 기존의 바이러스 형태와 달리 콧물과 복통과 같은 계절성 감염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의 변종은 일상적인 계절성 질병의 감염으로 위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초기 증상은 일상적인 여름의 중독 질병과 아주 비슷하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흔한 콧물 기침 감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을 나타낸 지 3-4일 이내에 상당히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일 수 있으며 델타 변이는 이와 같이 식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파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현재 델타 변이는 우리의 면역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처음 며칠간 경증만을 보이기 때문에 즉시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증상 후 체온이 내려가고 상태가 좋아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복제된다는 것인데요. 다양한 출처의 통계에 따르면 7일에서 8일 사이에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식별하고 과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그로부터 3-4일 후에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더불어 계절성 질병으로 위장까지 한 2파로 구성된 더욱 위험한 바이러스가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 몇 번의 재확산세를 경험한 바 있지만 특히나 지금의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것보다 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기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정한 K 방역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